서울 지역의 치솟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특히 규제 지역에서는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내년부터는 집값 급등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이 2채 이상 보유자로 확대됩니다. 종부세율도 역대 최고 수준인 3.2%까지 올라갑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택지 30곳을 개발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급 대책도 일주일 뒤인 오는 21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그린벨트를 풀고 도심 규제도 완화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어제 오전부터 시작된 군사실무회담에서 남북은 서해 평화수역 조성 의제 등을 놓고 밤샘 협상을 벌였습니다. 한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오늘 남북이 만나서 사흘간의 구체적인 일정과 두 정상의 경호와 의전 문제 등을 협의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IT 관련 노동자 1명과 중국, 러시아 기업 2곳에 대해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제3국에 있는 위장 기업에서 일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에 의해 북한으로 불법 자금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119명 전원을 복직시키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강도 높은 세제와 금융대책이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 메시지는 서울에서는 실제로 살 집 한 채만 가지라는 겁니다. 네, 이런 규제와 함께 부동산 대책의 또 다른 한 축인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신규 주택이 나오는 구체적인 입지, 또 얼마나 공급될지, 수량 등에 대해서는 다음 주 금요일에 정부가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오늘 아침엔에서는 어제 나온 부동산 대책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송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투기 과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집이 있는 사람은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는 어려워집니다. 우선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다면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택을 한 채만 가졌더라도 원칙적으로 집을 새로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게 금지됩니다. 다만 이사를 하거나 함께 사는 부모를 모시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출을 허용하는데 기존에 살던 집을 2년 내 팔아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규제 지역 내에선 무주택자에게도 대출이 일부 제한됩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살 때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생활자금을 마련하겠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일도 막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대출금은 당장 갚아야 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는 전세자금 대출도 받기 어려워집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전세 대출에 필요한 보증을 아예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집이 한 채만 있더라도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길 경우 역시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처럼 대출을 막는 동시에 세금 부담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은 한정적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한 채를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 가격이 매우 비싼 경우에 세금을 더 많이 매기는 겁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까지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릅니다. 집값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도 더 쪼갰습니다. 예전엔 과세표준 6억 원 이하면 똑같이 종부세율이 0.5%였는데 앞으로는 과세표준 3억 원, 시가 18억 원이 넘는 1주택자부터는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총 시가 176억 원이 넘는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세율인 3.2%가 적용됩니다. 참여정부 때보다도 0.2%포인트 높습니다. 다주택자 범위도 넓어집니다.
규제 지역에 2채만 갖고 있어도 3주택자와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도 똑같이 적용하던 1주택자 세금 혜택을 크게 줄입니다.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집도 10년 동안 가지고만 있으면 80%까지 양도세가 공제됐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됐지만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당장 오늘부터 축소됩니다. 집이 있는 사람이 규제 지역에 새로 집을 사면 임대 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를 더 내야 하고 종부세 계산대도 합산됩니다. JTBC 이현입니다. 남북 군사 실무회담이 어제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시작됐죠. 거의 밤을 새워가며 회의가 진행됐고 오늘 새벽 3시쯤에 마무리됐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는데 북측이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때는 남북 간 육상 경계선만 정해졌습니다. 이후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 해역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줄이기 위해 해상에도 경계선을 설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북방 한계선 NLL입니다. 백령도 등 서해 5개 섬과 북한 옹진반도의 중간선은 그 기준이 됐습니다. 1953년 8월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20년이 지난 1973년 들어 북측은 우리의 서해 5개 섬 주변 수역이 북한 연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측은 빈번히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고 군사적 긴장은 계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선 NLL 일대에 함정 출입을 제한하고 해상 사격 훈련을 금지하는 완충지대, 즉 평화수역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한 것입니다. 우리 측은 NLL을 기준으로 남북 해역에 일정한 면적의 완충지대를 설치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북측은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회담은 17시간 동안 이어졌고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늘 새벽 3시쯤에야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남북 간 견해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무장 지대 내 감시 초소를 시범 철수하고 남북 공동으로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무장을 해제하는 방안 등은 큰 틀에서 견해가 일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 합의 사안이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오늘 개성에 문을 엽니다. 24시간 365일 소통을 통해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 판문점에서는 다음 주 평양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남북 실무협의도 진행됩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개성공단에서 개소식을 갖고 곧바로 가동됩니다. 남측은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은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장을 맡습니다. 소장은 남북 간 정례회의와 필요한 협의 등을 진행하며 상시 교섭 대표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측은 상주하지 않는 소장 대신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사무처장으로 개성에 머뭅니다. 사무소는 개성공단 내 남북 교류협력 협의사무소로 사용됐던 4층 건물에 들어섭니다. 사무소는 남북 간 교섭과 연락, 민간 교류, 당국 간 회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의도 오늘 진행됩니다. 회담의 세부 일정과 남북 정상의 경우 의전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기와 재계 인사 등 구체적인 방북단의 규모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제재에 들어갔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추가로 북한의 정보기술 관련 노동자와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관련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북한 IT 노동자들을 통로로 북한으로 불법 자금이 들어오는 걸 차단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현지 시간 13일
북한인 1명과 중국과 러시아 기업 2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제재 대상은 북한 국적 남성 정성화 씨와 중국에 위치한 IT 회사 옌벤 실버스타, 이 업체의 자회사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볼라시스 실버스타입니다. 이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북한 노동자 송출과 고용을 금지한 미국의 행정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옌벤 실버스타의 CEO로 알려진 정성화 씨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흐름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볼라시스 실버스타는 북한 IT 인력과 옌벤 실버스타 노동자들이 지난해 중반 만든 회사로 1년 동안 수십만 달러의 수익을 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부 장관은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번 제재는 유령 회사에 숨어서 일하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불법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제재 조치에 따라 정 씨와 두 회사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9년 전 쌍용자동차 사태, 이제 해결 국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쌍용차 노사가 119명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키기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합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발표가 됩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시작된 쌍용차 노사 교섭에서 교섭 당사자들이 해고 노동자 119명의 복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 내용을 밝힐 예정입니다. 합의안에는 구체적인 복직 방법과 시기, 절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섭에 앞서 최종식 쌍용차 사장은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마련된 쌍용차 해고 노동자 고 김주중 씨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쌍용차 사태 이후 해고자와 가족 30명이 숨졌지만 분향소에 사측 대표가 조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쌍용차는 2009년 법정 관리를 신청한 뒤 직원 1,800여 명을 내보냈습니다. 2015년부터 해고자들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기로 했지만 아직 119명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9년간의 투쟁은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최근 실시된 쌍용차 해고자들과 복직자들의 배우자 건강 상태 조사에서 배우자 48%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소식입니다. 총격범이 자신의 아내를 포함해서 5명을 총으로 쏴서 숨지게 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총격이 시작된 곳은 로스앤젤레스 북쪽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한 트럭 회사입니다. 용의자는 대치 중이던 아내를 먼저 쏜 뒤 옆에 있던 남성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어 현장을 보고 달아나던 목격자를 추격해 총을 쏴 숨지게 했습니다. 주택가로 이동한 용의자는 한 가정집에 침입해 30대 여성과 여성의 아버지에게 총을 쐈습니다. 부녀를 살해한 용의자는 아이를 태우고 가던 여성의 차량을 강탈했습니다. 빼앗은 차를 타고 달아나던 용의자는 경찰이 바짝 뒤쫓아 스스로 총을 쏴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I'm pretty comfortable there'll be a connection between all of these players.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미국 언론은 총격 사건이 어느새 미국의 일상이 돼버렸다며 2016년 미국 전역에서 인구 10만 명당 10.6명이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 하나는 남북 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겠다는 뜻을 확고하게 밝혔습니다. 여야가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일정을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은 예정대로 진행했는데 오늘과 오는 17일, 18일로 예정됐던 일정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인 10월 1일과 2일, 4일로 각각 연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초선과 재선 의원 14명이 당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하며
당협위원장직 자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역 의원들이 쇄신의 결의를 보여줘 고맙다며 1년인 당협위원장 임기제를 철저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급성장한 개인 간 대출 중개 업계에서 대형 업체로 꼽히는 곳입니다. 루프 펀딩의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투자 상품에 쓰겠다면서 7천여 명에게서 100억여 원을 받아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업체 채무를 갚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GM 판매 대리점에서 일하던 영업사원이 새 차를 팔고 받은 돈 5억 원을 챙겨 잠적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26명이 준 차량 대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경찰은 계속 연락이 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추적할 방침입니다. 포스코 노사가 최정우 회장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진행한 임금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임금 피크제 적용 시점을 57세로 1년 늦췄고 올해 임금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2.9%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초, 중고등학교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커피를 팔 수 없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지난달 27일 음주 교통사고로 2명을 숨지게 했죠. 배우 박혜미 씨의 남편 황민 씨가 사고 당시 시속 167km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음주와 과속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며 조만간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2시 7분쯤 경북 구미시 산동면의 한 페인트 공장에서 불이 나 직원 3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건물 3동 가운데 한 동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페인트 실험 도중에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앞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131명에 대해서 수사나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요. 문체부가 이 가운데 7명을 수사 의뢰하고 12명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면서 문화계에서는 도종환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 중에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재 씨에게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피해자인 배우 반민정 씨는 4년간의 법정 공방이 끝난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 관행이 영화계에서 사라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천주교 서울 순례길이 교황청 공식 국제 순례지로 오늘 선포가 됩니다. 명동 대성당을 포함해 24곳을 중심으로 3가지 길이 있는데요. 내일부터 이곳들을 무료로 둘러볼 수 있는 관광 코스가 운영이 됩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이제 나흘이 남았습니다. 오늘 오전 판문점에서는 회담 준비를 위해 남북이 실무 협의를 하는데요. 사흘간의 세부적인 일정과 남북 정상의 경호 의전 문제 그리고 방북단의 규모 등을 놓고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나오고 이제 일주일째 추가로 확진 환자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상이 없는데 감염은 됐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질병관리본부가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21명 전원을 검사했습니다. 그 검사가 오늘 나옵니다. 잠복기가 끝나기 직전인 다음 주 목요일에 또 한 번 검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들과 관련해서 배우 김부선 씨 오늘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달 22일에 경찰에 출석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조사를 받겠다면서 30분 만에 돌아갔었는데요. 변호인으로 강용석 변호사가 선임이 됐고 아마 오늘 함께 출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점차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남부지방에 비구름이 머물면서 특히 남해안에 시간당 15mm 안팎의 거센 빗줄기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비구름은 점차 북상하면서 낮에는 충청도,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경남 남해안에 내일까지 최대 100mm 이상 쏟아지겠고요. 전남 남해안과 경남 30에서 80,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도에 10에서 50,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최대 10mm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서늘하겠습니다. 낮에 비 소식 있는 대전의 경우 평년 기온보다 1.5도가량 낮겠고요. 대구는 4도 가까이 낮아서 23도에 그치며 꽤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강한 비구름이 지나는 남해안과 남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주가 26도, 대구가 2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에 비가 그친 뒤 강원 남부와 충북, 남부지방 일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다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북 상주시 청주 영덕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간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가 멈춰서면서 승객 1000여 명의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조보경 기자입니다. 화물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어젯밤 11시 13분쯤 경북 상주시 청주 영덕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간 3중 추돌 사고 현장입니다. 이 사고로 맨 뒤 화물차에 타고 있던 37살 최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정체 중인 도로에서 앞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승객들이 줄을 지어 걸어가고 열차 안에서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서울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지하철 1호선 열차가 갑자기 멈춰선 겁니다. 승객 1000여 명이 50분 가까이 기차에 갇혀 불편을 겪었고 뒤따르던 열차 4대도 10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열차가 선로로 뛰어든 동물과 부딪히면서 부품이 파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나렴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규모가 커 진화에 시간은 걸렸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 방촌동 한 도로에선 BMW 차량이 사고로 쓰러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어젯밤까지 제주에 시간당 최고 80mm의 장대비가 쏟아졌는데요. 많은 곳은 300mm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은 많아야 50mm라고 예보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에 도로가 거대한 강이 됐습니다. 차량들이 위태롭게 지나가고 골목길엔 사람 무릎까지 물이 찼습니다. 평소 시냇물이 흐르던 개천은 급류가 집어삼켰습니다. 넘친 물이 강둑을 타고 넘어 폭포가 생겼습니다. 태풍 쏠릭이 지붕을 뜯어간 제주 복합체육관은 불과 한 달도 안 돼 다시 물난리가 났습니다. 집과 가게엔 물이 들어차 집기류가 엉망으로 어지러졌고 곳곳에서 빗길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제주 산간에 315mm, 서귀포시 186mm, 제주시엔 135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기상청은 많아야 50mm의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그제 저녁 호우경보를 내렸던 기상청은 비가 잠잠해지자 새벽 1시엔 호우주의보로 바꿨습니다. 새벽 2시부터 서귀포에 시간당 30mm의 장대비가 내리자 바로 호우경보를 내렸고 새벽 5시까지 비구름을 따라 경보가 확대됐습니다. 그 사이 산지엔 시간당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달 말 중부 폭우 이후 기상청이 또 폭우 중계를 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등으로 기압계가 계속 바뀌어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지난달부터 시중에서 파는 달걀 껍데기에 1번부터 4번까지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 번호를 보고 닭이 어떤 환경에서 알을 낳았는지 알 수 있게 한 건데요. 하지만 이 번호가 포장을 뜯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닭은 크게 4종류의 환경에서 알을 낳습니다. 방목장에 풀어놓는 방사 방식부터 모래 목욕을 할 수 있는 평사, 공장식 밀집 사육을 하는 이른바 배터리 케이지까지 다양합니다. 밀집 사육 방식은 살충제를 써야 할 만큼 환경이 열악해 지난해 살충제 달걀 파동 당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이런 사육 환경을 숫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사육 환경이 좋은 겁니다. 이 달걀은 닭장에서 키운 닭에서 나왔고 이 달걀은 풀어놓고 키운 닭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지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포장재 문구만으론 닭이 좋은 환경에서 자란 걸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 사자가 뭔지를 소비자는 모른다고요. 듣고도 또 잊어버려. 아, 일이 뭐였더라? 불안이 커진 소비자들에게 사육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어제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에는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오는 21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택지 후보 지역이 사전에 유출되고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서울시와의 협의가 진통을 겪으면서 공급 계획 발표가 미뤄진 겁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빠진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21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그다음에 수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그때 종합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늦어진 건 신규 택지를 어디에 마련할지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수도권 택지 후보지를 미리 공개해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과천 등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최대한 교통 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 땅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서울 도심안에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건 물론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을 높이는 등 규제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도 일부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와의 협의가 진통을 겪고 있는 데다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커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외곽 지역에만 공급이 집중될 경우 실수요자들의 불안을 달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등을 인상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여당은 곧바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복형 기자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행되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높이고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기 위해선 현행 종부세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법안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환영하고 부동산 안정에 위한 세제 개편과 입법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지만 한국당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세금 폭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입니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종부세를 올리면 대신 거래세는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거래세 인하가 빠진 걸 두고 세금만 거칠 뿐 부동산 거래를 얼어붙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정부가 어제 부동산 종합대책을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또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8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매번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고 실제로 서울 지역 집값은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주택 가격을 이번에는 정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9.13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의 일관성은 유지했던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작년에 8.2 대책 이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흐름이 좀 깨졌던 게 5월, 6월 말, 7월에 나왔던 정부의 이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었었거든요. 이제 그 흐름을 다시 원래대로 좀 되돌렸다. 특히 이제 종합부동산세에서 강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강력한 안을 내놓으면서 일단은 일관성과 기조는 유지했던 그런 정책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뒤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번 정책이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클 것으로 네. 보입니다. 현재 시장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가령 뭐 9억 1천만 원에 집 한 채가 체결이 됐다. 매매 거래가 체결이 됐다라고 하면 바로 나오는 호가가 10억도 아니고 11억도 아니고 12억 원을 불러버리거든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단기 과열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대책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은 충분히 가라앉힐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큰 틀에서 보면 과연 집값을 네. 떨어뜨릴 수가 있느냐. 지금 뭐 1년 새, 1년 반 새, 2년 새에 한 25%, 30% 오른 것을 적어도 10%는 더 떨어뜨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측면은 일단은 뒤에 나올 공급 대책이라든가 추가 흐름들에 있어서 뭐 통화 정책이라든가 완성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안정화 효과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대책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말이죠. 네. 서울에서는 실제로 살 집 한 채만 가져라. 네.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발표되고 많은 시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네. 세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강력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안들도 상당하거든요. 방금 말한 이 대출 규제 부분, 또 분양권 관련한 규제 부분도 이제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령 이제 대출 부분에서는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한 규제 지역, 네. 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서 이미 한 채의 집이 있다면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대출이 0. 우리가 이걸 흔히 전문 용어로 LTV 0이라고 네. 하거든요. 담보 인정 비율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정말 돈이 많아서 돈이 넘쳐나서 대출 한 푼 없이 20억, 30억을 또 사겠다면 그거는 뭐 말릴 수가 없겠다라고 하지만 이런 투기적 수요로서 은행 대출을 레버리지로 하는 것은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1주택자는 이제 대출을 통해서 뭐 집을 살 수는 없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게 공시가격 9억, 그러니까 뭐 한 시가로는 13억, 14억 되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주택자라도 이 규제 지역 안에서 집을 살 때는 실거주 목적에 한해서만 아하.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즉 나는 거기서 그 집 사서 살 거예요라는 수요만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안 사는 수요는 역시 대출이 0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 캐시 14억을 고롯이 이제 내고 살아라는 굉장히 대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강력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무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실제로 내가 살겠다 이렇게 해서 집을 산 뒤에 거주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주 안 하면 다시 대출을 회수하게 되고요. 네. 3년간 뭐 은행권 대출을 못하게 하는 뭐 이런 이제 추가안들이 덧붙여졌습니다. 네. 모든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외 조항도 있죠. 예, 앞서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거예요. 이제 직장이 옮겨져 가지고 네. 또 집을 어떻게 사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해야 되는 경우가 예, 있죠. 이주가 있겠고 부모님 관련한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도 이제 부모님 봉양이라든가 뭐 부모님이 아프셔서 이사하는 수요가 있는데 네. 이럴 때 한해서는 대출이 허용이 됩니다. 단 2년 내에는 또 한 채 있었던 집을 이제 파는 조건으로 일단은 거기서 살 때는 대출을 허용한다라는 예외 조항도 함께 달았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자신이 살 집 한 채만 가져라 이런 취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집을 더 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네. 세금을 많이 내라. 또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금을 이제 들고 많이 내고 네. 뭐 20억, 30억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 돈으로 그걸 사서 투자를 하든 투기든 해라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사인이냐? 뭐 현재 강남에서 30억대 집도 쉽지 않은데 30억 원이라는 것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는 뭐 기대 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 정말 넘치는 유동성들 이 돈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선택권을 준 거죠. 한번 선택을 해봐라. 정말로 30억 현금이 강남 부동산에 묶어두는 것이 좋은지 다른 곳에 좋은지.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이제 또 다른 그림이 필요하다라는 게 공급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네. 1,100조에 달하는 유동성이 어디로 빠져나갈지 아하. 다른 투자처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종부세율이 참여정부 때는 최고 3.0%였습니다. 네.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2.0%까지 떨어져서 지금까지 유지가 됐는데 네.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이 종부세율이 최고 3.2%까지 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경우에 따라서 0.1%포인트 현행 대비 많게는 뭐 1.2%포인트까지 종부세율이 더 추가되는 플러스되는 이제 그런 강력한 종부세한 인상안인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라든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현행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즉 1주택자 기준으로 한 13억 원, 시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시가 10억 원, 11억 원, 12억 원은 지금도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고요. 네. 바뀐 안에서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14억부터가 현재 종부세 대상이고 바뀌는 안에서도 대상자는 1주택자는 14억이다. 다주택자도 어제 의문이 많은데 나는 집 두 채인데 이거 합쳐가지고 이제 시가 기준으로 뭐 8억인데 나는 뭐 그럼 어마어마한 중과세를 하냐. 이분은 이제 다주택자는 시가로 9억 이하 아닙니까? 네. 두 집 합쳐도 8억이면 이분은 지금도 종부세 대상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가 기준으로 생각해서 집 한 채 있는 분은 이제 14억부터 출발한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시가 부분으로 두 채 합쳐서 9억 이제 이렇게 출발한다라고 해서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구간별의 세율이 올라간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도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가령 시가 18억 원을 하는 1주택자. 네. 현행 한 94만 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고 있는데 바뀐 안에서는 이제 104만 원, 한 약 10만 원 정도가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효과고 반면에 다주택자,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 규제 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폭 부담은 커진다. 가령 뭐 두 채, 세 채 합쳐서 시가로 19억 되는 분은 현재 187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네. 바뀐 안에서는 415만 원. 하고 한 세 채 합쳐서 30억 정도가 되는 뭐 두 채, 세 채, 15억 해서 30억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은 현재 종부세로 하면은 한 560만 원, 600만 원 내고 있는데 이분은 바뀐 안에 따르면 1,000만 원을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일수록 또 이제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네. 부동산 가액이 클수록 다가오는 인상의 충격은 훨씬 큰 안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경우 네. 전년도에 비해서 150%를 넘게 되면 네. 150%까지만 내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었는데 네. 앞으로는 이게 300%까지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좀 이제 네.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제 보유세 상한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집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재산세와 고가주택에 이제 종부세 두 개가 있는데 현행엔 이 보유세 상한선이 150%입니다. 즉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올해와 작년 대비 아무리 집값이 많이 올라도 150%, 즉 올해 100만 원을 냈으면 내년에는 150만 원까지가 이제 상한선이거든요. 근데 이 150% 상한선이 1주택자는 계속해서 유지되는 안입니다. 반면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한선을 확대해서 300%까지 늘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다주택자는 2배, 3배까지 커지게 되는데 상한선을 계속 두면 유명무실해지는 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지만 보유세 상한선을 300%로 확대하는 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정확히 일주일 뒤에 공급 대책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텐데 말이죠. 네. 그동안에 서울시와 정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정부는 도심 유휴지 그리고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런 방식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0만 원뿐만이 아니라 그린벨트도 뭐 30만 제곱미터는 서울시장에게 있다라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부가 이 그린벨트에 대한 이제 큰 그 규모의 그린벨트는 풀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서울시와의 어떤 불협화음이 보이는 것은 하나의 협의 과정이고 막판에 가면 이제 정부의 뭐 힘으로라도 그린벨트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공급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네. 있다. 왜냐하면 자칫 현재같이 과열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불을 당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급은 좀 더 치열하게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공급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앞서 말한 규제 대상 지역의 분양은 무주택자만 분양해서 당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분양도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또 분양권은 이제는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1주택으로 인정하는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다지기를 충분히 홍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급에 있어서를 한 발씩 한 발씩 나가는 이렇게 좀 이제 순차적이고 좀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가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린벨트를 한번 해제하고 훼손되면 다시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인상의 시기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금리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일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 그런데 동의합니다. 이낙연 총리는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금리 문제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급격하게 떨어진 기준금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습니다만 결국은 빚내서 집 사자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 부채의 증가를 가져온 그런 역작용을 낳은 건 사실입니다. 이 총리의 발언이 알려지자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오르는 등 채권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러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까지 9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태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경기 둔화 조짐에다 고용 쇼크 여파까지 닥치면서 인상을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과열의 근본 원인이 장기간의 저금리라는 인식이 정부 내에서도 확산하면서 10월에 있을 한국은행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1981년 강제 수용을 시작해 폭행과 노동 착취가 이뤄졌고 목숨을 잃은 사람이 500명이 넘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적법한 시설이었다며 과거 법원은 무죄를 판결했었는데요. 이번에 검찰개혁위원회가 비상상고를 권고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법원에 사건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겁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사람들을 가두고 감시하고 때리며 일을 시켰지만 대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제복지원이 불황인 수용과 관련한 내무부 훈령 410호에 따라 지어진 시설이란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위원회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이 훈령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생들을 감금한 혐의를 받은 박인근 원장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도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이 같은 인식은 과거 법원 내부에도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대구고등법원에 두 번째로 내려보냈을 때 재판부는 판결문에 훈령에 따랐어도 수용인들 의사에 반한다면 위법이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JTBC에 감금이 정당행위라는 대법원 판단과 달리 유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위도 당시 판결문 내용 등을 토대로 비상상고가 필요하다고 문무일 검찰총장에 권고했습니다. 다시 심리를 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하란 겁니다. 국가가 자행한 학살로 지목된 형제복지원 사건이 31년 만에 다시 법의 판단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했던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당시 삼성 측이 119 출동을 막았다는 의혹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119 구조대 대신 현장에 투입했었던 자체 소방대의 구조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결국 2명이 목숨을 잃은 긴박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소방대는 그렇게 급하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조익신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소방대를 출동시켰다고 주장한 바로 그 시각. CCTV 화면에 안전모를 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새어나오는 긴박한 상황인데도 구조장비는커녕 안전복도, 마스크도 보이질 않습니다. 구조대가 움직이는 모습에서도 전혀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출입증을 주머니에서 꺼내기가 귀찮은 듯 주머니에 넣은 채로 몇 차례 시도하다 잘 되지 않자 그제서야 출입증을 손으로 빼듭니다. 가스 유출 사고의 골든타임은 보통 5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출입문을 통과하는 데만 20초를 허비했습니다. 안전장비를 갖춘 구조대원이 등장한 건 10분이 더 지나서였습니다. 이들도 일일이 출입증을 찍고 통과하느라 시간을 허비합니다. 구조장비를 잊었는지 애써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사고 발생 후 10여 분 동안 나타난 삼성 소방대의 출동 모습 어디에서도 분초를 다투며 생명을 살리겠다는 긴박감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네, 삼성 자체 소방대의 출동 모습 먼저 보셨는데 환자를 구출한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시간에 대해 삼성 측이 한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윤석 기자입니다. 사고 발생 후 25분이 지난 오후 2시 24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삼성 소방대원 한 명이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오더니 털썩 쓰러집니다. 다른 대원이 환자의 양발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낸 다음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환자용 들것은 27분에서야 도착합니다. 그나마 한 개뿐입니다. 28분쯤 또 다른 대원이 심장 제세동기로 추정되는 장비를 가져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 30분 가까이 지난 시점입니다. 환자 이송은 32분에서야 시작됩니다. 구조 작업을 방해하던 출입문 보안 시스템도 그제야 해제됐습니다. 당초 삼성전자 측의 해명과 자체 소방대에서 즉시 출동을 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장면의 연속입니다. 삼성전자 측이 2시 20분 사고 현장에서 구조 및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밝힌 부분엔 거짓말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구조대원이 바로 쓰러질 정도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아주 짙은 거로 추정이 됩니다. 1층에서는 하지 못했고 1층에서 올라와서 그제서야 심폐소생술을 한 것으로. 만약 삼성전자 측이 사고 발생 즉시 소방당국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취재진은 삼성전자 측의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나오고 이제 오늘 일주일째고 추가 환자는 나오지 않아서 한숨 돌리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최장 잠복기를 감안했을 때 아직 일주일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감염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죠. 쿠웨이트 정부가 자국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했는데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조사관이 쿠웨이트로 가서 현장 상황을 직접 파악할 계획입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 A씨는 귀국 전 쿠웨이트 건설 현장에서 22일간 머물렀습니다. 메르스는 잠복기가 최대 14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쿠웨이트를 메르스 감염지로 추정했습니다. 쿠웨이트 보건당국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A씨와 접촉한 사람들을 검진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는 A씨의 감염지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쿠웨이트의 검진 결과에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A씨와 접촉한 68명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검진을 안 받고 있다고 현지 업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 일부는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어서 모두 음성이라는 현지 당국 발표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지 사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20여 명이 추가로 시료 채취를 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건 아직 결과 아직 안 나왔고. 현지 의료진의 콧물 채취 검사 방법이 메르스 검사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쿠웨이트 검진 방식에 대해 섣불리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힌 질병관리본부는 어제 역학조사관 등 3명을 파견해 감염 경로 추적에 나섰습니다. JTBC 김준영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검찰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중요한 재판의 기밀 문건들이 법원 밖으로 유출돼 폐기되는 것을 방조했다는 논란까지 나오자 사법부 수장으로서 다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행사에 함께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도 재판 거래 의혹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법원이 직접 바로잡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다며 협조 의사를 밝힌 건 지난 6월입니다. 그러나 판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최근엔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의 대법원 문서 유출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참석한 김 대법원장은 다시 한번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 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할 것이며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지만 논란이 됐던 영장 기각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 등을 언급하지 않아 향후 법원의 협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도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취임 당시부터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꼽혔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TBC 이재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약속은 특히 영장 기각과 관련해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원이 제19 감싸기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등을 기각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거셌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지난 12일에도 2016년 정문호 게이트에서 시작된 법조비리 수사 관련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201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한 영장전담 판사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신광열 당시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이들을 통해서 수사기밀을 빼내 행정처에 전달한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영장판사들은 수사기록 일부를 직접 복사해 신 부장판사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신 부장판사로부터 비리에 연루된 걸로 의심된 판사들의 가족들 인적사항을 건네받았고 관련된 영장을 놓치지 말라는 뜻도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판사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 11일 신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이메일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제 일부 이메일을 제외하곤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미 영장 판사들로부터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니 압수수색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또 법원은 기관 내부의 정보 공유라서 죄가 안 된다는 설명도 달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 독립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위헌적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중국 후난성에서 광장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한 남성이 차량을 그대로 몰아 11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사고 뒤에 이 남성은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중국 내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광장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응급차까지 뒤엉켜 아수라장입니다. 중국 후난성 헝양시에서 SUV 차량 한 대가 인파가 넘치는 광장으로 돌진했습니다. 황급히 피하는 행인들 사이로 충돌 후 의식을 잃은 사람들도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소 11명이 목숨을 잃었고 4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를 운전한 54살 양모 씨는 충돌 후 차에서 내려 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방화와 폭행 등으로 수차례 복역했으며 올해 1월에도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를 고의로 벌인 악질 사건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과 네티즌들은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부상자들을 위해 헌혈 운동에 나섰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 포럼에 참석한 일본 아베 총리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일격을 당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장에 2시간 반이나 늦게 앞서 도착을 했고요. 양국 평화조약 체결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깜짝 제안으로 아베 총리를 당황시켰습니다. 도쿄에서 서승욱 특파원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 포럼입니다. 연설하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갑자기 일본에 깜짝 제안을 합니다. Так вот, какая идея мне пришла в голову. Давайте заключим мирный договор, ну, не сейчас, но до конца года, без всяких предварительных условий. 좌중엔 박수가 터졌지만 조율되지 않은 깜짝 제안에 당황한 아베 총리는 쓴 웃음만 지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러시아와 일본 사이엔 평화 조약이 체결되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 열도 4개 섬의 반환을 전제 조건으로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자고 합의했지만 푸틴 대통령이 갑자기 말을 바꾼 겁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당황한 아베 총리 대신 스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北方四島の帰属の問題を解決した上で平和条約を締結する。この人に変わりはないです。 푸틴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때 2시간 30분이나 늦는 결례도 범했습니다. 총재 경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보여주겠다던 아베 총리의 러시아 출장길이 결국 엉망으로 끝난 분위기입니다. 도쿄에서 JTBC 서승욱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3년 만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현 단계에서 확산 위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진단을 한 내용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이제 감염 경로를 밝히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라이언 WHO 사무차장보는 제네바 본부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메르스 확진 뒤 한국의 대응은 매우 잘 됐다며 확산 위험이 제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말했습니다. 쿠웨이트 보건당국이 한국인 확진 환자가 자국에서 감염된 것이 아니다라고 잠정 결론을 낸 것과 관련해서 이 조사가 진행 중이며 WHO와 한국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관건은 이 쿠웨이트에서 감염된 것이 아니라면 감염 경로를 새롭게 밝혀내야 하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이 한국인 메르스 확진자가 쿠웨이트 현지 병원을 찾았을 때 메르스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소식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쿠웨이트 보건부 관계자는 한국인 60세 남성이 쿠웨이트 시티의 병원에 2차례 내원했다며 당시엔 발병 초기여서 메르스를 특정할 수 없었고 메르스 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쿠웨이트에서 초기 대응이 부실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요. 쿠웨이트 보건부 관계자는 호흡기 질병 대부분의 초기 증상이 비슷하다면서 이제 와서 왜 쿠웨이트에서 메르스를 검사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결과론적인 얘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형 아이폰을 내놓은 애플이 꼼수를 부린 게 있습니까? 네, 그 미일간 USA 투데이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10의 배터리 교체 비용을 내년부터 29달러에서 69달러, 우리 돈으로 4만 5천 원가량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아이폰 6와 7, 8 등의 배터리 교체 비용도 약 3만 원가량 오르는데요. 새 폰을 내놓으면서 구형 폰의 가격은 떨어뜨렸지만 배터리 교체 비용은 높인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꼼수 인상이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끝으로 이 성직자들의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칠레 사법당국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4개 가톨릭 교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이 가톨릭 성추문이 칠레를 비롯해서 미국, 호주, 독일 등 세계 주요 지역까지 확산되자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신뢰도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CNN이 지난 1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미국인은 절반에 못 미치는 48%에 그쳤습니다. 또 미국 내 가톨릭 신자 사이에서 교황의 지지율도 18개월 전 83%에서 63%로 2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금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남해안 폭우, 비구름 북상, 그리고 서늘한 하루인데요. 출근길 현재 남부지방에 비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남해안에는 시간당 20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천둥 번개와 함께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비구름대는 점차 북상하면서 낮에는 충청도,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비를 뿌리겠습니다. 비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평년 기온을 밑돌며 오늘 서늘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비 오는데 통근버스 놓쳤다며 안타까운 사연 전해주신 분 있었고요. 꿉꿉해서 너무 싫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산을 안 가지고 나와서 비 올까 걱정하고 계신 분도 만날 수 있었네요. 갑자기 내리는 비에 새로 우산을 사고 그렇게 쌓인 우산이 집에 한가득이신 분 많으시죠? 우산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남북 군사 실무회담이 어제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시작됐죠. 거의 밤을 새워가며 회의가 진행됐고 오늘 새벽 3시쯤에 마무리됐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는데 북측이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때는 남북 간 육상 경계선만 정해졌습니다. 이후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 해역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줄이기 위해 해상에도 경계선을 설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북방 한계선 NLL입니다. 백령도 등 서해 5개 섬과 북한 옹진반도의 중간선은 그 기준이 됐습니다. 1953년 8월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20년이 지난 1973년 들어 북측은 우리의 서해 5개 섬 주변 수역이 북한 연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측은 빈번히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고 군사적 긴장은 계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선 NLL 일대에 함정 출입을 제한하고 해상 사격 훈련을 금지하는 완충지대, 즉 평화수역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한 것입니다. 우리 측은 NLL을 기준으로 남북 해역에 일정한 면적의 완충지대를 설치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북측은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회담은 17시간 동안 이어졌고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늘 새벽 3시쯤에야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남북 간 견해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무장 지대 내 감시 초소를 시범 철수하고 남북 공동으로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무장을 해제하는 방안 등은 큰 틀에서 견해가 일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오전에 시작돼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문제와 함께 다음 주 평양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들도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평양 정상회담의 세부 일정 등을 결정하기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이 역시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남북 군사 실무회담 오늘 새벽 3시까지 17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앞서 안태훈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서해 북방 한계선이죠. NLL 문제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입니까? 아직까지 국방부가 정확하게 발표한 적이 없고요. 네. 어제 뭐 의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뭐 NLL이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겠지만 아마 그 사안도 이야기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일부 정도죠. 네. 그런데 이제 어제 그 회담 자체가 뭐 장성급이라는 건 높은 고위급이 아니고 실무회담이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든다든가 결정할 사항은 크게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이미 합의된 사항들, 특히 판문점 4월 27일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 그 이후에 장성급 회담이 또 네. 8차, 9차 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쭉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다음 주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 연결하는 고리로서 어떻게 놓고 보면 지난 4월 27일 날 받은 숙제를 마무리하는 마무리 숙제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네. 긴 시간 동안 이제 18시간, 17시간 했다는 것은 결국 이 밀려놓은 어떤 숙제가 많고 이 숙제를 뭐 나머지 공부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밤늦게까지 정리를 끝내야만 우리가 다음 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어떤 군사적인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거는 4.27에 있는 2조거든요. 2조가 네. 군사 사항인데 이 사항에 아마 어제 그 합의한 어제 논의한 어떤 그런 키가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NLL도 있지만 NLL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분야에서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8차나 9차나 또 실무회담 지금 중간에 있었던 네. 그 군사회담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도 있고 또 혹은 논의되었지 않았던 4.27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거론하거나 마무리하지 못한 문제가 핵심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단순히 뭐 NLL이라고 이다 아니라고 이제 단정짓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 평양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 포괄적 군사 분야 합의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네. 이제 다음 주에 포괄적을 네. 하는 그 내용 자체를 이 실무회담에서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의제를 좀 좁힌다거나 이럴 그런 가능성도 것보다는요. 없습니까?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정상회담에서 하는 것을 군사 실무회담 대령급에서 네. 정리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뒤쪽을 연결하는 건 맞지만 4.27에서 했던 어떤 그런 어떤 합의 사항을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4.27의 이행의 어떤 구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4.27에서 했었던 2조 군사 조항이 3가지 조항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지상, 해상, 그다음에 공중에서 그 모든 공간에서의 어떤 전쟁의 위협, 네. 충돌의 우발적 충돌 위협을 없앤다. 그러기 위해서 DMZ를 뭐 평화 지역화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그 서해에 있는 분계선, 네. 서해 해상 북방 한계선에서의 어떤 평화 수역화. 세 번째는 이제 군사 교류, 남북 간의 교류에 대해서의 군사적인 지원. 이 3가지가 돼 있는데 이게 대부분 보면 8차, 9차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언급이 좀 빠진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어쩌면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이미 하셨고 또 어제 정의용 실장이 이제 국방부 여는 행사에서 이야기한 거 보면 운영적 분비 통제를 북한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네.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NLL 문제도 분명히 들어가지만 지금 빠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중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현재 네, 빠져 네.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말이죠. 자, 오늘 새벽까지 이렇게 17시간 동안 이어진 군사 실무회담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것은 뭡니까? 어떻게 아무래도 저는 지역 지상이나 해상이나 공중 이 네. 모든 지역에서 그 군사적 충돌의 근원을 제거한다. 이 어떤 첫 번째 조항의 부족한 부분이 메워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했지 NLL의 어떤 충돌도 이야기됐을 것이고요. 또 네. 지상에서의 어떤 충돌도 이야기됐는데 이 분야는 이미 지난 8차나 9차에서 이미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이견 차이를 좁히고 새로운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지금 공중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공중에서의 어떤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아이디어로서의 그 과거에 있었던 노플라이 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공의 이 어떤 공중에서의 어떤 비행을 금지하는 어떤 구역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논의될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공중에서의 충돌을 막기 위한 노플라이 존이 이번 실무회담의 가장 핵심 쟁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종식시키는 것이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다음 주 평양 정상회담의 논의가 진행이 되겠군요. 예, 그렇죠. 예, 예. 아마 이번에 그 가장 그 중요한 어떤 이 다음 주에 있을 정상회담의 핵심은 지금 군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지난 4.27에서 이제 이번 4.27이 어떻게 보면 봄맞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이번에 있을 평양 회담은 가을 거지거든요. 이 봄에 있었던 봄맞이에 떠나서 가을 거지가 남북 간의 경제 교류 협력으로 확대되면 좋은데 사실 비핵화라든가 또 북미 관계가 진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앞서서 제재 국면에서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이제 치고 나갈 수 없는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가을 거지로서 군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확실하게 네. 전쟁이 없는 그래서 지금 현재 종전선언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종전선언이 없더라도 당사국인 남과 북 이런 어떤 군사 분계선의 면에 있는 우리 남과 북이 실질적인 종전선에 준하는 어떤 정말 전쟁이 없고 군사적인 위험이 없는 어떤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겠다 이러한 것을 마무리 지어서 종전선언과 또 향후 있을 남북 경제 협력, 경제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어떤 그런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가 담겨 있고 그러한 것들이 다음 주에 있을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말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포괄적으로 합의된 내용들입니다. 비무장지대 내 지피, 감시초소, 시범 철수, 그리고 공동 유해 발굴, 그리고 JSA 구역 내 비무장화.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다음 주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나올 수 있겠군요. 예, 그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했던 것을 이번 군사회담이나 했던 것들에 대해서 결과물을 평양에서 분명히 이제 담아서 하겠지만 군사회담에서 한 결정 사항을 새로운 어떤 가을 거질하는 어떤 가을을 거질하는 이 정상회담에서 그걸 또 반복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장성급이나 대령급에서 한 결정을 이제 평양 선언에 담는다는 건 그렇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평양선에서는 아마 한 발짝 더 나가는 이거를 가지고 조금 더 정말 뭐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북 간의 실제적인 어떤 종전선에 가까운 선언이라든가 네. 그걸 더 나가는 어떤 군비 통제적인 아니면 군사 시대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금 더 확대적인 어떤 숙제를 남겨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합의문이 나올 것이지 지금 이 7차나 8차나 9차 또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했던 것을 반복적으로 이런 것을 성과를 가졌어라는 것을 합의문에 담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김동엽 교수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뭔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말씀을 안 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기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다음 주 평양 정상회담에서 결과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엽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 합의 사안이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오늘 개성에 문을 엽니다. 24시간 365일 소통을 통해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 판문점에서는 다음 주 평양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남북 실무협의도 진행됩니다. 조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개성공단에서 개소식을 갖고 곧바로 가동됩니다. 남측은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은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장을 맡습니다. 소장은 남북 간 정례회의와 필요한 협의 등을 진행하며 상시 교섭 대표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측은 상주하지 않는 소장 대신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사무처장으로 개성에 머뭅니다. 사무소는 개성공단 내 남북 교류협력 협의사무소로 사용됐던 4층 건물에 들어섭니다. 사무소는 남북 간 교섭과 연락, 민간 교류, 당국 간 회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의도 오늘 진행됩니다. 회담의 세부 일정과 남북 정상의 경우 의전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기와 재계 인사 등 구체적인 방북단의 규모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독일에서 지난 70년 동안 사제가 저지른 성학대 사례가 3,700여 건에 달했다고 독일 주교회가 확인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보수파의 공세가 구체화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독일 가톨릭 사제가 1946년에서 2014년 사이 저지른 성학대는 최소 3,677건이다. 독일 유력지 슈피겔과 디차이트가 독일 주교회에서 확인한 조사 결과입니다. 성학대에 가담한 사제는 1,670명에 달했고 학대 사례 가운데 6건은 성폭행이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남자아이로 절반 이상이 13살 이하입니다. 현재까지 가해자의 38%만 기소돼 대부분 가벼운 징계에 그쳤습니다. 독일 주교회는 이번 조사가 피해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 스스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교황청은 내년 2월 전 세계 주교회의 대표 100여 명을 불러 성학대 예방 대책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추문은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가톨릭 보수파의 공격 빌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주미 교황청 대사를 지낸 비가노 대주교는 지난달 교황이 미국 내 아동 성학대 사건 은폐에 가담했다며 퇴위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교황이 그동안 성추문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교회 개혁을 위한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6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아내를 쏜 뒤 장소를 옮겨 다니며 총을 난사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총격이 시작된 곳은 로스앤젤레스 북쪽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한 트럭 회사입니다. 용의자는 대치 중이던 아내를 먼저 쏜 뒤 옆에 있던 남성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어 현장을 보고 달아나던 목격자를 추격해 총을 쏴 숨지게 했습니다. 주택가로 이동한 용의자는 한 가정집에 침입해 30대 여성과 여성의 아버지에게 총을 쐈습니다. 부녀를 살해한 용의자는 아이를 태우고 가던 여성의 차량을 강탈했습니다. 빼앗은 차를 타고 달아나던 용의자는 경찰이 바짝 뒤쫓아 스스로 총을 쏴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I'm pretty comfortable there'll be a connection between all of these players.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미국 언론은 총격 사건이 어느새 미국의 일상이 돼버렸다며 2016년 미국 전역에서 인구 10만 명당 10.6명이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미국 볼티모어에서는 총격으로 숨진 10대 소년의 장례식장에서 총격이 벌어져 2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지난 8월에 총격으로 숨진 18세 소년의 장례식이 열렸는데요. 장례식 도중 총성이 울리며 장례식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죽은 소년의 친형이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숨졌고 다른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는데요. 정확한 사건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장례식 참석자 가운데 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지난 5일 첫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24명이 콜레라로 숨졌습니다.
도시뿐 아니라 농촌까지 콜레라가 퍼져 지금까지 약 2,000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짐바브웨 당국은 감염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수도 하라레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중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당국은 감염 지역에 깨끗한 물과 항생제를 제공하는 등 콜레라 퇴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유명한 그리스 자킨토스 섬에서 거대 낙석이 발생해 최소 7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가파른 석회암 절벽 벽면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해변을 덮쳤는데요. 이 사고로 7명이 다쳤고 낙석의 여파로 생긴 높은 파도에 인근에 있던 배 2척이 전복됐습니다. 그리스 당국이 해변에 있던 관광객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현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에서 바비큐용 쇠코챙이가 소년의 얼굴을 관통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년은 나무 위에서 놀다 바닥으로 떨어졌는데요. 아래에 있던 바비큐 꼬챙이가 얼굴을 관통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꼬챙이는 눈과 뇌, 주요 혈관들을 모두 피했는데요. 그 덕에 소년은 뇌와 혈관의 손상 없이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현재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담당인은 이렇게 꼬챙이가 얼굴의 모든 주요 혈관을 피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운이 좋은 소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 부바네스와르의 한 도로에서 교통경찰의 현란한 손동작에 이끌리듯 차들이 일제히 움직입니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 운전자들이 수신호를 잘 따르지 않아 도로는 엉망이 되기 일쑤였는데요. 그런 운전자들의 시선을 확 잡아끌기 위해 이 교통경찰이 4년 전부터 이렇게 춤을 추며 교통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효과는 어떨까요? 운전자들은 경찰의 동작이 확실히 눈에 띄어 알아보기 쉽고 게다가 유쾌하기까지 해서 수신호에 더 잘 따르게 된다고 하네요. 네, 금요일 아침 8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사태 관련 소식인데요. 담임 목사 부자 세습에 교단이 제동을 거니까 당사자인 아버지 김삼환 원로 목사는 반대파를 향해 마귀라고 부르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습을 인정한 재판 구건들은 이제 모두 교체가 됐고 곧 재판이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열린 명성교회 예배에서 김삼환 원로 목사는 교회 세습은 기업을 물려주는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십자가 물려주는 것, 아주 고난을 물려주는 거지. 그건 자기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자기들이 타락한 거예요. 30분 가까이 이어진 설교에서 김 목사는 마귀란 단어를 10번 사용하며 세습에 반대하는 이들을 비난했습니다. 마귀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한다. 아들만 죽이느냐? 아니에요. 우리 식구 다 죽이고 장로님 우리 교회 전체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김 목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더 이상 맞을 수 없도록 맞은 거예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하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앞서 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세습을 인정했던 재판구건을 어제 모두 교체했습니다. 새 재판구건은 부자 세습에 대해 다시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수제 신발을 만드는 사람들의 얘기를 담았습니다. 몇십만 원짜리 구두 한 켤레를 만드는데 받는 공인비가 10,000원 정도라 논란이 된 바 있고 그래서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요. 아직 달라져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맞춤 구두부터 유명 브랜드 제품까지 가지각색의 수제화 가게가 모여있는 서울 성수동 거리. 이 수제화들을 만드는 재화공의 하루는 보통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출근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일찍 와서 퇴근이요. 보통 12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공장에 출근한 뒤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종일 손이 쉴 틈이 없습니다. 가죽 모양을 따라 테이프를 붙이고 구두 모양 틀에 망치질을 해 굽을 답니다. 구두의 외피를 자르고 모양을 잡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렇게 구두 한 켤레가 만들어집니다. 평균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재화공들은 신발 한 켤레를 만들 때마다 공인비를 받습니다. 이들이 만드는 신발은 한 켤레에 수만 원부터 수십만 원에 달하지만 공임은 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올 초 텐디 등 일부 회사의 재화공들이 파업하며 논란이 제기되자 공임비가 소폭 인상된 상황. 하지만 재화공들은 여전히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한 대기업 하청 공장에서 일하던 재화공들은 지난달 말부터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 켤레 30만 원이 넘는 구두 공임비를 기존 7천 원에서 8,50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본인들도 우리가 장인이래요. 근데 장인의 손에서 만들어서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의 처우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공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파업 중인 재화공 중 13명이 2주 전까지 일하던 공장인데요. 지금 재봉틀은 멈췄고 텅 빈 채 일하던 흔적만 남았습니다. 결국 하청업체 측은 본사와 논의해 공임비를 8,500원으로 1,500원 인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의뢰 입장하고 같습니다. 임금은 저희가 회사한테 충분히 저희도 얘기를 전달했고 하루속히 복귀하셔가지고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화공들은 임금 인상뿐 아니라 4대 보험과 퇴직금 등 기본 노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초 노동자였던 재화공의 지위가 개인 사업자로 바뀌게 된 건 지난 2000년 무렵입니다. 당시 재화업체들이 재화공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소사장제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내가 사장이라는 생각 추워도 없어요. 나는 그냥 40년 전부터 그냥 일하던 노동자였고 내 밑으로 누구를 내가 고용한 적도 없고. 본사 측은 당장 해결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해결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법정도 재화공의 노동권을 일부 인정한 상황. 재화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낸 재화공들이 지난해 재판에서 승소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간암을 진단을 받았으니까는 일을 못 하잖아요. 업주한테 취업이 하게 좀 생각 좀 해줘라. 니네 개인 사업자인데 무슨 퇴직금 받을 자격이 있냐고. 당시 재판부는 재화공들이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의 당사자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구두 한 켤레를 만들고 이들은 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법니다. 그마저 4대 보험은 꿈도 못 꾸고 퇴직금마저 소송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수십 년 한 기술을 닦은 재화공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일까요?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네, 저희 아침에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자 방송에서 전철협 대표 1억 사기 혐의로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이호승 상임대표가 철거민 회비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1일 서울 북부지법 제2형사부에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고 이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전국철거민협의회는 검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US 오픈에서 심판과 맞선 세리나 윌리엄스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주 언론은 세리나를 비판하는 만평을 다시 게재했고 심판들은 앞으로 세리나의 경기를 막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호주 언론 헤럴드 선에 다시 떼쓰는 세리나 윌리엄스가 등장했습니다. US 오픈 결승에서 테니스 라켓을 던지고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하다 울기까지 한 세리나. 이를 비판하는 만화를 게재했다가 여성 그리고 흑인을 차별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는데 그 만평을 이번엔 일면에 걸었습니다. 시사풍자의 성역은 없다며 언론의 자유를 들고 맞선 겁니다. 여성으로서 차별받았다는 세리나의 한마디에 노박 조코비치, 빌리진 킹까지 두둔하고 나서자 일부 테니스 심판들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심판 노조를 만들고 세리나 경기를 보이콧하는 것까지 시사했습니다. 세리나가 심판을 심하게 모욕했는데 오히려 심판이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세리나를 비판해온 국제테니스연맹은 당시 경기에 나선 포르투갈의 하무스 심판을 옹호하며 데이비스컵 준결승 심판으로 배정했습니다.
매너를 중요시해 귀족 스포츠의 대명사로 불리는 테니스. 하지만 세리나의 분노, 일방적인 관중의 야유, 심판들의 반발까지 이번 US 오픈은 가장 논란이 많은 대회로 남았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80승에 선착했습니다. 어제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KT 위즈를 10대3으로 완파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KBO 리그에서 80승에 선착한 14개 팀은 모두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SK는 청주 방문 경기에서 3위 한화 이글스를 2대1로 꺾고 2위를 지켰습니다. LG 트윈스 베테랑 박용택이 KBO 리그 통산 세 번째로 3,500루타 고지를 밟았습니다. 또 KBO 리그 최초 7년 연속 150안타도 달성했습니다. 박용택은 어제 대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방문 경기에서 4회 초 1사 만루에서 홈런을 쳐 3,500루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7회와 8회 각각 안타 1개씩을 추가해 150안타를 달성했습니다.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요르단을 꺾고 2019 국제농구연맹 월드컵 본선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김상식 감독 대행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요르단과 2차 예선 경기에서 86대 75로 이겼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17일 오후 8시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시리아와 홈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현대캐피탈이 제천 칼컵 남자 프로배구 대회 A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KB손해보험을 누르고 조 2위로, 조 1위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KB손해보험에 먼저 2세트를 빼앗겼지만 이후 3세트를 차례로 따내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두 팀은 똑같이 2승 1패를 기록했지만 세트 득실률에서 현대캐피탈이 앞섰고 KB손해보험은 조 2위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현재 대체로 한반도 남쪽의 비구름이 지나면서 출근길 충남과 남부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거센 빗줄기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비구름은 점차 북상하면서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에 모두 그치겠는데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통영 지역 등 경남 해안에는 100mm 이상 쏟아지겠고 전남 남해안과 경남 30에서 80,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도에 10에서 50,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최대 10mm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평년 기온을 밑돌며 서늘하겠습니다. 대구의 경우 평년보다 4도 가까이 낮아서 23도에 그치며 꽤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강한 비구름이 지나는 남해안과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주가 26도, 부산 24, 대구 2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에 비가 그친 뒤에도 강원 남부와 충북, 남부지방 일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이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특히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는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내년부터는 집값 급등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이 2채 이상 보유자로 확대됩니다. 종부세율도 역대 최고 수준인 3.2%까지 올라갑니다. 개성에 마련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오늘 개소식이 열립니다. 남북 간의 회담을 협의하고 민간 교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차관급 소장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례회를 열고 주요 사안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61세 남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엿새가 지난 오늘 밀접 접촉자 21명 전원의 검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보건당국은 최장 14일의 잠복기가 거의 끝나가는 오는 20일쯤 다시 한번 이들을 대상으로 메르스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자 전원 복직에 잠정 합의하면서 오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발표합니다. 해직 상태인 119명의 구체적인 복직 방식과 시기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